꼭 알아야 될 이슈의 맥락을 김진주 PD가 골라서 정리해드립니다. 김진주 PD도 시청자분들 오늘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글을 제작하고 있는 김진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은 뉴스들 골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급하셨을 뉴스를 좀 준비했어요. 먼저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베 사망의 동정표,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네, 어떤 내용인지도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8일 오전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쏜 사제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는데요. 이후 10일 일본의 상원 선거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테레비 도쿄가 출구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 사망 때문에 지지정당을 자민당으로 바꾼 유권자가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법 개헌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워낙 선거를 또 압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구조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전쟁 포기, 전력 미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조의 내용이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상 일본에는 자위대라는 형태로 군사 조직이 존재하거든요. 이 이유가 사실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일본이 전범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수건사업 삼아서 추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로 개헌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당 포함해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보수정당 4개 당이 이번 선거에서 125석 가운데 93석을 차지했습니다. 참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데 그 수를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다 개헌 앞두고 나서 보수 이 4당이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당장 그래서 헌법 개정안 합의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올가을 국회에서 여야 간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투표율 자체도 좀 낮았던 것 같아요. 한 3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베가 어떤 인물인지 좀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네. 역대 최장기간 집권한 일본 총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임 후에도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 자리를 유지하며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아베 총리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또 이제 조문을 가시기도 했는데, 애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인사들이 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고.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음 주에 발간되는 시사인 775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거리로 나온 내두이게 작가 야스다 고이치가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평가를 시사인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살짝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총격이라는 범죄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의 공죄를 냉정하게 논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사람이니까 복잡하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읽히는데, 이 야스다고이치 기고문은 저희 다음 주 시사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또 이슈인 것 같은데, 아베를 이제 피격한 인물이 약간 통일교를 언급했다라는 게 또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피의자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종교 신자로 거액을 기부해 파산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종교를 원망해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 행사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아베 전 총리가 해당 종교가 일본에서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그를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는 통일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통일교는 한국인 문선명이 설립한 종교입니다. 통일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영상으로 기조 연설한 것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사실 한국 정치인들도 조금 눈에 띄죠.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제 각종 지자체장들도 그 영상 네, 있고, 그리고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보낸 영상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경찰 조사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제 통일교가 성명을 또 냈다고. 네, 용의자의 모친이 월 1회 교회 행사에 참석해왔다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이 K-팝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K 종교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럼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를 또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네. 또 인사 실패, 한동훈 법무부 뭐하나.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그저께 자진 사퇴했는데요. 송 후보자는 2014년 로스쿨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한 뒤 네 번째 장관급 인사 낙마입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명이 누군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 이런 논란으로 사퇴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입학에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송홍열 후보자입니다. 네, 이번 인사 논란에서는 사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게 그 공직자 인사검증을 이전 정부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7일부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와 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서 낙마한 정호영,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관리단 출범 전에 지명됐고, 송홍열 후보자가 첫 검증 대상이었는데 한동훈 법무부가 맡은 첫 번째 인사검증부터 논란이 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송홍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지명 뒤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던 게 좀 특이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성희롱 논란을 알렸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송홍열 후보자가 전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게 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자기의 지인을 추천하고 거기에 이제 검사 후배가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검증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검사는 하나다, 이런 원칙이 인사에서까지 관철되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걸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이런 인사검증 부실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문제를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다른 정권 때랑 비교해봐라, 자질이나 이런 걸 이라고 말하면서 전 정권보다 낫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음주운전 논란이 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금 30%대로 떨어졌는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인사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 강행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죠. 댓글에도 민주노총각님이 청문회를 패스하고 임명한 사람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네. 서현승 선생님이 긴장하셨네 했는데, 네, 긴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짧게 하나 알아보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코로나 재확산과 도어 스태핑 반복.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0시 기준 37,360명으로 3만 명을 넘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두고 더블링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하루 최고 20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상하게 좀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좀 뉴스를 검색하면 이상하게 코로나 관련된 정보보다 대통령실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코로나 재확산을 포털에 검색하면 도어 스태핑이 자동 완성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어 스태핑이 어떤 뜻이죠?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대변인실 공지가 있었고, 이를 두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언론과 거리두기 돌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실험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근절될 때까지 못하겠다는 거냐? 그건 중단 선언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도어 스태핑이 갑자기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이었으면 오늘 되게 사표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러웠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먼 거리 있는 기자들을 목격하고 기자들이 이 정도 거리에서 도어 스태핑하면 어떻냐라고 묻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라며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도어 스태핑 두고 좀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도. 네, 그렇습니다. 재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말이 더 관리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드리면, 동아일보가 출근길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글쎄요였다고 합니다. 총 52회 썼다고 합니다. 또 하여튼이라는 말도 10번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정치 외교 사안에서는 입장이 불분명하고 인사 등은 알아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7월 12일 정치의글의 첫 번째 코너 이슈 연강편에서는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계속되는 정부 인사 실패 논란, 그리고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